나는 올해 74이다. 나이를 이렇게 또박또박 말할 때마다 숫자들이 내 어깨에 돌처럼 달라붙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 큰애가 분가한 지 20해가 넘었고 손주가 태어난 지는 벌써 9해. 세상은 내게 충분히 살았다고 말하는 듯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하루는 끝나지 않는 것 같아서 붉은 햇살이 장판에 길게 기울다 만 채 멈춰있는 느낌이다. 조용함은 내 집의 주인이고 나는 늘 웅크린 세입자다. 아침은 늘 같은 방식으로 온다. 전기밥솥에서 김이 오르고 국은 습관처럼 두 사람 분량으로 끓여진다. 예전엔 남편이 국은 넉넉해야 맛이 난다곤 했다. 그 말이 내 손을 지금도 자동으로 움직이게 한다. 하지만 넉넉한 냄비는 매번 절반이 넘게 남는다. 싱크대 위로 기울여 버려버리면 따끈한 김이 허공에서 꺼지고 물이 빠지는 소리만 후두둑 남는다. 그마저도 집안에서 나는 유일한 소리라 애틋할 지경이다. 밥상에 혼자 앉으면 숟가락 끝이 허공에서 잠깐 맴돈다.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이 날카롭게 나를 찌른다. 나는 매번 혼자 먹으니 맛도 없다며 중얼거린다. 그 말이 하루 중 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다. 텔레비전을 켜두면 진행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고 광고 속 젊은 엄마가 환하게 미소를 짓는다. 소리는 크지만 내 고요함을 뚫지 못한다. 오히려 더 쓸쓸해진다. 남의 웃음이 내 집 천장에 닿기 전에 부서져 내려앉는다. 며칠 전 참다 못해 큰애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좀 와라. 집이 너무 조용하다. 수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 예약을 했는지 묻는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아들은 짧게 숨을 몰아쉬더니 말했다. 엄마, 이번 주말엔 우리도 바빠요. 제발 혼자서도 좀 잘 지내봐요. 그 말이 내 귓속을 망치처럼 때렸다. 혼자서도 잘 지내라니. 그게 말처럼 쉬우면 내가 왜 이 전화를 걸었을까? 목구멍까지 솟아오른 말들이 다닥다닥 달라붙다 흘러내렸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다시 고요함이 돌아왔다. 그 고요함은 곧장 눈물로 변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초라해야 하나. 변명도 화도 부탁도 다 삼킨 뒤 남은 건 미지근한 후회뿐이었다. 그 다음 날 복도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마주쳤다. 늘 급한 걸음, 늘 남의 사정을 가볍게 가늠하는 눈. 그이는 지나가며 말했다. 오늘도 혼자시네요. 그 말투가 마치 내가 심심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이 들렸다. 내 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내가 혼자면 어때서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높았고 복도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울렸다. 아주머니의 눈썹이 짧게 떨렸고 표정이 얼음처럼 굳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닌데요. 말고리를 흐리며 그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손이 덜덜 떨렸다. 분노가 뜨거운 물처럼 손목을 타고 올라왔다가 이내 미지근한 부끄러움으로 식어갔다. 집 문을 닫고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엔 낯선 주름이 몇 가닥 더 생겨 있었다. 내가 왜 그랬지? 후회가 늪처럼 발목을 잡았다. 화를 내고 돌아온 집은 더 조용했다. 화가 나면 덜 외로울 줄 알았는데 거꾸로였다. 폭발한 감정은 돌아와 내 가슴 한복판을 파고들었다. 거실 벽에는 아직도 남편과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달리던 날 우린 서툰 V자를 그리며 사진을 찍었다. 젊은 나의 볼은 발그레했고 남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나는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당신이 있었으면 지금 이렇진 않았을 텐데. 내 목소리는 반쯤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나는 잘 지내려고 애썼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노점 할머니와 흥정도 하고 동네 교회 반찬 나눔에 나가 김치도 절였다. 그런 날들은 오래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과의 모임이 끊겼고 그 끊김은 내 일상의 질서를 함께 잘라버렸다. 일상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잊는다. 나는 요즘 내가 나였다는 증거를 찾느라 허우적댄다. 그런 어느 날 우편함의 얇은 금속 바닥에서 전단지가 반짝거렸다. 노인복지관 무료 합창단 모집 누구나 환영. 얇은 종이에 내 모서리가 우체통에 정확히 맞춰 끼워져 있었다. 누구나 환영. 그 짧은 문장이 기이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종이 끝을 집어들며 나는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내가 합창. 웃음 섞인 한숨이 나왔다. 나는 종이를 접었다 폈다 몇 번이나 반복한 후 식탁 모서리에 올려두었다. 하루 이틀 사흘. 종이는 자꾸 내 시야에 걸렸다. 고개를 돌려도 가볍게 따라오는 시선처럼. 마음속에는 두 개의 힘줄이 당겨지고 있었다. 하나는 가봐라, 뭐라도 해봐라였고 다른 하나는 괜히 창피만 당하지 또 상처받고 올 거야였다. 두 힘줄이 당기다 못해 손가락 마디가 저려왔다. 결국 나는 신발을 신었다. 현관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갔다. 복지관의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안에서는 맑은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도솔도솔 손가락으로 누르는 소리가 아니라 오래 쓰던 체온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대강당 구석에 비어있는 의자가 있었다. 나는 그곳에 조심히 앉았다. 지휘자는 밝은 목소리로 나에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 어깨는 굳어 있었고 목은 마른 나무처럼 뻣뻣했다. 나는 악보를 눈앞에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 불렀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떨렸고 음은 자꾸반 박자 늦었고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리는 듯 했다. 첫 소절이 시작되자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닌 듯 떨렸다. 박자는 한 박자씩 늦고 가사는 한 음절씩 밀렸다. 그때 옆자리에 중년 남자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아줌마 박자 많이 틀리시네요. 그냥 입모양만 해도 돼요. 그 말은 칼날처럼 얇고 정확해서 숨도 못 쉬게 만들었다. 볼이 달아올랐고 귀가 뜨거워졌다. 얼굴 근육을 다 끌어모아 웃어보려 했지만 목에 뜨거운 돌이 걸린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 여기까지 와서 내가 왜... 마음속에서 씩 하는 불이 나고 곧장 똑 하는 물방울로 바뀌어 눈을 적셨다. 휴식 시간 사람들은 종이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받아 마셨다. 몇 명이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처음 오셨어요. 노래 좋아하시는구나. 그 인사들을 나는 제대로 받지 못했다. 내 귀에는 아까 그 말만 메아리쳤다. 입모양만 해도 돼요. 나는 컵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문 쪽으로 걸었다. 유리문이 다시 자동으로 열렸다. 바깥 공기가 뺨을 스쳤다. 거리는 어둑했고 버스 정류장 광고판 불빛이 무릉덩이에 찰박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무릎이 살짝 풀려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뎠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필요 없는 인간이구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그날 밤 나는 커튼을 닫고 텔레비전 전원 코드까지 뽑아버렸다.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 그런데 고요함은 금세 괴물이 되어 방 안을 돌아다녔다. 차라리 냄비에서 물이라도 끓여 소리를 내볼까 하다가 일어설 힘도 없었다. 사흘을 그렇게 지냈다. 배달 상자가 문 앞에 쌓여갔다. 전화기가 몇 번 울렸지만 화면을 엎어놓고 무시했다. 그 사이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더 많아졌다. 왜 거길 갔어, 바보야. 그래도 잘했어. 최소한 시도는 했잖아. 시도? 상처만 늘렸지. 상처가 늘어나면 언젠가 굳은 살도 생기는 법이야. 목소리들은 서로를 끌어내리고 또 건져 올렸다. 나는 피곤해 잠깐 깜빡 들이누웠다가 새벽 2시에 눈이 번쩍 떠졌다. 그때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었다. 손주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다. 화면 속 볼이 동그랗고 눈이 까맣게 반짝이는 아이가 말했다. 할머니, 우리 학교에서 합창 연습해요. 아리랑 배웠어요. 할머니도 어렸을 때 노래 잘했다면서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아이의 말 뒤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숙제 다 했냐고 묻는 평범한 저녁의 소리. 너무나도 평범한 장면이지만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 할머니도 노래 불렀었지. 엄청 좋아했어. 아이가 신나서 얘기했다. 다음 주에 우리 반 합창하는 거 보여줄게요. 할머니도 불러주세요. 통화를 끊고 나서도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안에 아주 얇은 선 하나가 그어졌다. 밝게 빛나는 태양과 같은 따뜻한 희망의 선. 나는 중얼거리며 말했다. 그래, 다시 가보자.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틀리면 틀린 채로 서 있자.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파운데이션을 얇게 바르고 입술에 색을 얹었다.
거울 속에 나에게 속삭였다. 못난 얼굴로 가지 말자. 미움도 수치도 다 버리고 당당하게 가자. 복지관 문이 다시 열렸다. 대강당의 공기는 전과 같았지만 내가 내딛는 발걸음은 예전과 사뭇 달랐다. 일부러 제일 앞줄에 앉았다. 지휘자가 오늘 곡의 박자를 설명했다. 둘, 셋, 넷. 심장이 그 숫자에 맞춰 뛰었다. 첫 소절 나는 소리를 길게 냈다. 금방 흔들렸지만 끊지 않았다. 옆자리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쪽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네, 아마 제 박자가 틀릴 거예요. 근데 입모양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 순간 지휘자가 나를 보며 웃었다. 좋아요. 합창은 같이 틀리기도, 같이 맞추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 피아노가 다시 시작됐다.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낸 음은 분명 엇나갔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소리와 얇게 겹쳐지며 어딘가에 안착하는 느낌이 들었다. 소리가 소리 사이에 기대는 법을 나는 아주 천천히 배우고 있었다. 연습이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 지난번 그 남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때의 말이 나를 찌른 기억이 우리 사이에 얇은 유리처럼 서 있었다. 그가 어색하게 말했다. 그때는 제가 죄송했어요. 지난번엔 제가 말이 좀 거칠었죠. 그의 눈은 컵 가장자리를 보다가 내 얼굴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때 같았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냥 노래하고 싶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종이컵을 들어 올렸다. 오늘은 같이 틀립시다. 우리 둘 다 웃었다. 웃음이 대강당 천장으로 올라가 넓게 퍼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화해는 꼭 크게 화려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린 컵과 마주치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가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얼룩지고 있었다. 발 아래서 마른 은행잎이 부서지는 소리가 앙상했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잎들이 공중에서 잠깐 뒤집혔다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계절은 우리가 붙잡지 않아도 제 시간에 온다. 나는 그 당연한 사실에 괜히 안도했다. 저녁을 차리려 부엌에 서니 시계 소리가 어제와 다르게 들렸다. 어제까지는 내 고독을 강조하는 소리였다면 오늘은 약속 시간까지 느끼는 설렘 같은 느낌이었다. 다음 연습까지 일주일. 나는 손에 요리도구 대신 연필을 들고 달력을 꺼냈다. 연습날에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다. 밥솥의 보온등처럼 내 안에도 작은 불빛이 들어왔다. 그렇다고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다. 며칠 뒤 복도에서 또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그이는 지난번 일을 마음에 담아둔 듯 입술이 얇게 닫혀 있었다. 내가 먼저 말했다. 그날은 제가 예민했어요. 아주머니가 어깨를 으쓱했다. 저도 좀 말을 끝내지 못했다. 우리 둘은 몇 초 동안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나는 먼저 들어갔다. 안에서 버튼을 눌러주며 말했다. 합창단에 나가요. 박자 틀리면서요. 아주머니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서로 틀린 거네요. 문이 닫히며 우리 사이에 얇았던 유리가 아주 조금 더 투명해졌다. 싸움이 이기는 일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싸움을 지나가게 내버려두는 힘이 더 크다. 아들과의 사정도 즉시 나아지진 않았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오후에 전화가 왔다. 엄마, 지난번에 미안해요. 회사가 좀 정신이 없어서.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이 가득했고 뒤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섞였다. 나는 말했다. 그래, 나도 내가 바쁜 거 알아. 다만 가끔 내 목소리도 내 하루에 끼워 넣어줘. 그 말은 구걸이 아니라 부탁과 선언 사이 어딘가였다. 잠깐 침묵이 흐르고 아들이 말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갈게요. 애들 데리고. 나는 웃음을 삼켰다. 기대하면 실망하는 법이니까. 그래도 수요일이라는 단어가 내 귓가에서 오래 울렸다. 그 약속이 결국 취소되더라도 약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달력엔 불이 켜졌다. 합창단에서의 날들은 느리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쌓였다. 처음엔 한 곡의 첫 줄을 겨우 넘겼고 다음엔 두 줄, 그 다음엔 후렴의 반을 따라갔다.
지휘자는 자꾸 말하곤 했다. 합창은 잘 부르는 사람의 합이 아니라 서로 기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 말이 내 삶에도 맞닿았다. 오래 혼자 버티느라 굳은 살이 박힌 등에 누군가의 소리가 가만히 기대어 왔다. 기대는 건 우는 것과 닮았다. 처음엔 창피하고 다음엔 후련하다. 어느 날 연습이 끝나고 그 남자가 내게 다가와 물었다. 다음 주 복지관 무대에 서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나 같은 사람이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요. 그 말이 좋았다. 우리 같은 사람. 나와 여러 명 사이 부드러운 다리 하나가 놓였다. 무대에 서는 날 나는 검은 바지를 입고 흰 셔츠를 다려 입었다. 거울 앞에서 샤프심처럼 얇게 떨리는 손을 눌러 진정시켰다. 무대 뒤에서 대기할 때 심장이 망치처럼. 막이 올라가고 조명이 뜨겁게 이마를 덮었다. 첫 음을 놓쳐버렸다. 최대한 성급히 따라붙었다. 두 번째 줄에서 맥이 맞았다. 후렴에서 나는 아주 잠깐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나 여기 있어요.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 순간 내 귀에 내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와 오늘 사이 분명히 다른 내 목소리. 귓속이 간질거릴 정도로 반가웠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관객석에서 손을 흔드는 아이가 보였다. 손주였다. 옆에서 아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뛰어가 안아주진 않았다. 무대의 흥분이 식기 전까지 내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싶었다. 나도 이제 내가 내 자리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아들이 나중에 말하길 어머니 틀려도 멋있으셨어요. 그 말이 어찌나 정확한 칭찬인지. 나는 크게 웃었다. 틀려도 멋있다.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해지는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밥솥을 열었을 때 뜨거운 김이 다시 올랐다. 이번엔 국을 딱 한 그릇 분량만 끓여보았다. 국자는 내 습관들과 싸우듯 조심스레 움직였다. 냄비의 물결이 모서리에서 가볍게 흔들렸다. 숟가락을 들어 첫 입을 삼켰다. 놀랍게도 맛이 있었다. 혼자 먹는데도. 맛의 정체는 국이 아니라 오늘의 목소리였다. 나는 오늘 내 목소리를 냈다. 그 사실이 입안에서 감칠맛이 되어 돌았다. 물론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잠들기 전 불을 끄면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조금 차갑다. 창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한다. 그럴 때면 나는 눅눅한 숨을 뱉으며 속삭인다. 괜찮아, 괜찮다. 전처럼 울음을 참느라 이를 악물지 않는다. 울음이 올 때면 조금 울고 잔다. 다음 날 아침 씻고 나면 어제의 울음 자국도 지워져 있으며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않는다. 나는 달력의 동그라미를 한 번 더 확인한다. 다음 연습까지 며칠. 그 사이에 장을 보고 우체국에 가고 복도에서 아주머니와 짧게 안부를 나눈다. 우리 둘 다 많이 틀렸죠. 하며 둘 다 웃는다. 틀린 채로 살아도 좋다. 틀린 채로라도 서로 맞춰가면 된다. 가끔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한다. 당신 나 오늘 박자 3번 틀렸어. 그러고는 스스로를 놀린다. 근데 관객석에 내 편이 둘 있었지. 손주랑 아들. 그리고 나는 드디어 나의 편이 되었다. 오랜 세월 남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를 꾸짖던 내가 이제는 내 등 뒤에서 가만히 등을 밀어준다.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 그 힘으로 나는 문을 열고 나가고 다시 돌아와 불을 켠다. 그 불은 전기 스위치보다 조금 따뜻하다. 내 목소리의 온도다. 나이가 든다는 건 혼자 있는 시간과 화해하는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화해는 침묵으로만 되지 않는다. 때로는 복도에서 다투기도 하고 합창단에서 모욕을 견디기도 하고 무대 위에서 박자를 틀리기도 해야 한다. 부끄러움은 내 편이 아니지만 끝내 내 일부가 된다. 나는 그 부끄러움을 데리고 노래한다. 그럴 때 내 목소리엔 미세한 떨림이 생기고 그 떨림이 다른 사람들의 떨림과 만나 얇은 다리가 된다.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 서로에게 간다. 완벽한 합창은 없지만 오늘의 합창은 있다. 오늘의 합창은 내게 충분하다. 이제 나는 안다. 외로움은 싸워서 무찌르는 적이 아니라 매일 이름을 불러줘야 하는 그림자라는 걸. 외로움아,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게 말하며 불을 끈다.
잠들기 직전 아주 작게 흥얼거린다. 박자가 좀 틀려도 괜찮다. 내 목소리가 내 귓속으로 돌아와 나를 안아준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내일도 아마도 또 틀리면서 부를 것이다. 그게 내가 목소리를 다시 찾는 법이다. 그게 내가 혼자서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날에는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기억해 줄지도 모른다. 그 할머니 박자 틀렸는데도 멋있었어. 그 말 하나면 이 긴 우울을 끝까지 건너갈 수 있다.